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첫 업무보고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을 신성장 동력으로 구축하고 관련 대책을 올해 안에 수립하기로 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올바른 공영방송 실현을 위해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상화 논의에 나섭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산업을 만들고 근로자의 재교육과 전직을 지원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등을 포함한 통신비 절감 정책은 업무보고에서 제외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토의가 필요한 그런 과제 2개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보고를 드린 거고요. 통신비에 대해서는 지금 또 다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올바른 공영방송을 실현하기 위해 방송의 공정성 회복과 방송통신의 상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단 언론 법률 등 각계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방통위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과 해직 언론인 특별법 재개정 논의를 지원하고 방송사 제어가 재승인 심사도 세부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영방송 그리고 이제 지상파 방송사들이 공적 책임 차원에서 이제 그 노사 관계의 어떤 정상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그 점검을 하고. 방통위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으로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경쟁체제 도입처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우선을 뒀던 철도 정책 방향이 다시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시설 예산을 매년 10%씩 늘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인력도 철도 운영사가 직접 채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지난 5월과 6월 발생한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 뒤이어 지난달에는 열차 부품에 의한 무궁화 유리창 파손, 공항철도 운행 중단 소동까지 경영 효율화만 앞세우다 정작 안전을 챙기지 못해 발생한 인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런 일에 되풀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공공성과 안전에 방점을 두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철도 공공성 강화 공약에 따른 겁니다. 고장이 잦은 철도 시설의 개선을 위해서 올해 5,300억 원대인 예산을 내년 6,100억 원대로 늘리는 등 매년 10% 이상 증액합니다.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화물열차도 KTX처럼 부품 교체 주기가 지나면 큰 문제가 없어도 무조건 교체하도록 정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경영 효율성만을 고려한 외주화를 배제하고 정규 안전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생명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가능한 운영자가 직접 고용하거나 또는 아니면 자회사의 정직원으로 이렇게 해서 업무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계약 관계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코레일 등 철도 유관기관의 안전관리 수준도 평가해 매년 일반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철도 공공성 강화 정책의 속도가 붙으며 경쟁체제 도입을 전제로 나눠진 코레일과 SR,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 관련 기관 통합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이른바 다중채무자가 39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날씨평가 정보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사를 포함한 다중채무자는 390만 명으로 전체 채무자의 21%였습니다. 다중채무자는 2013년 말 338만 명에서 꾸준히 늘어 작년 말 383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다중채무자의 채무 총액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450조 원, 1인당 부채는 1억 1,52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중에서 전액을 받는 수급자는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 4월을 기준으로 65살 이상 노인 약 712만 명 중에서 67% 수준인 475만 1,000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전액인 월 20만 6,050원을 받는 수급자는 55%인 260만 7천 명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장치와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 등에 따른 것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1명이 받는 평균 급여액은 월 18만 4천 원이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에게 한여름 더위는 이겨내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휴게실조차 컨테이너 박스에 만들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의 한 자치구가 특별한 휴게실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도 빗자루를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대로변을 치운 환경미화원들은 오전에는 골목 곳곳을 돌며 쓰레기를 치웁니다. 오전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간,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점심과 달콤한 휴식 생각이 절실합니다. 얼핏 보면 카페처럼 보이는 이곳은 환경미화원들을 위해 마련된 휴게실입니다. 예전에 파출소가 있던 자리를 리모델링한 건데요. 여름을 앞둔 지난 6월 개관했습니다. 지난 5월까지 이곳 환경미화원들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휴식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위와 추위를 제대로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좁고 시설도 오래돼 휴게실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계절에 따라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인데 그런 점들이 이제 건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겨울에 좀 따뜻하고 여름에 좀 시원하고 샤워 시설도 되게 좋고 그래서 그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로 마련된 공간인 만큼 시민들도 반깁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여름이라서 땀도 많이 흘리고 그러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서울 시내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절반 정도는 컨테이너 박스에 마련돼 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건물 내에 휴게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과 부지 선정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먹거리에 대한 불신 때문일까요? 친환경 농식품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해외 유기농업의 현주소를 김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유기농산물은 대표적인 친환경 농식품입니다. 해외에서도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안전한 농산물로 인식돼 관심이 높습니다. 1년 새 세계 유기농 경지의 면적은 50만 헥타르가량 증가했는데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전 세계 유기농 경지의 면적은 4,336만 헥타르로 그중 3분의 2가량은 오세아니아와 유럽에 집중돼 있습니다. 농경지 대비 비중으로는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비중이 높았는데 상위 10개국 중 8개국이 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영국령인 포클랜드 제도나 리히텐슈타인의 경우 전체 농지의 30%가 넘는 농지가 유기 농경지입니다.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990년 150억 달러 수준에서 2014년 800억 달러가 넘는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유기농 시장의 성장 현상은 사실상 모든 국가에 해당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시장은 미국으로 연간 320억 달러 규모입니다. 미국 다음으로는 유럽이 280억 달러 수준으로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전 세계 유기농 식품 판매의 90%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와 같이 민간기관에서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주정부에서도 유기농 인증을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김양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부의 MBC 특별근로 감독 결과 PD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곳에 배치한 일은 부당 노동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신속하게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뜻도 밝혔습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MBC 블랙리스트 사건이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한 자신의 언급에 대해 블랙리스트는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법정에서 규정된 바가 있다며 형사 문제 여부는 법률적인 검토를 더 거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내 시외버스 일부에라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승강 설비를 설치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에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편의시설을 갖춘 버스를 확충할 수 있게 교통사업자 금융, 세제 지원을 확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에 운행 중인 시내 시외버스는 15,000여 대로 휠체어 승강 설비가 있는 버스는 경기도가 최근에 도입한 2층 버스 30여 대뿐입니다. 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데이터 뉴스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묻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자, 석지연 아나운서는 이 최고의 직업이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일단 안정적이고 복지가 좋은 직업이 최고의 직업이 아닐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트레스가 적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더없이 좋은 직업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직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겠죠? 네, 아마 이 석지연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좋은 직업은 스트레스가 적고 연봉이 높은 직업을 꿈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도 궁금해져서 그런 직업이 과연 있을까 알아봤더니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서 여러 직업을 분석을 해서 이 데이터로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그중에 실제로 1년에 평균 7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자랑하는 고임금 직업 중에 스트레스 수치가 낮은 직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연봉이 8천만 원 이상인데 스트레스가 적은 직업이라니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직업이 있었나요? 네, 먼저 10위를 차지한 직업은요,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였는데요. 이 생물학과 의학을 결합해서 치료의 질과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직업입니다. 의학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직업인 만큼 연봉도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요.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의 연봉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 정도인데요. 그에 반해서 스트레스 지수는 최고를 100으로 했을 때 불과 61에 그쳤습니다. 네, 연구를 하면서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참 뿌듯할 텐데 연봉과 스트레스 면에서도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좋은 직업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9위를 오른 직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재료 엔지니어인데요. 재료 엔지니어는 제품에 사용되는 특수 재료를 제조하거나 그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계와 공정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평가하는 일을 합니다. 스트레스 지수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와 같았지만 순위가 좀 더 높은 이유는 연봉이 조금 더 높기 때문이었는데요. 94,690달러, 약 1억 8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와, 스트레스가 그렇게 적은데도 연봉이 높다니 정말 꿈의 직업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9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데요. 네, 더 좋은 조건의 직업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8위에 오른 직업은 풍부하고 실증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정치 시스템을 분석하고 개발, 또 운영하는 직업인 정치과학자입니다. 주로 공공행정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일하는 이 직업의 스트레스 지수는 불과 61인데요. 하지만 이 평균 연봉은 10만 3,210달러, 약 1억 1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 연구직이 특히 스트레스가 적고 연봉이 높은 것 같아요. 다음 직업도 왠지 비슷한 직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7위에 오른 직업은 앞서 말했던 직업들과 비슷하지만 좀 더 실용적인 연구를 하는 직업입니다. 바로 농업기술자인데요. 토양 및 수자원 보존, 농산물 가공 등과 관련된 농업 문제를 과학적인 지식으로 풀어내고 연구하는 직업입니다. 스트레스 지수는 60, 평균 연봉은 조금 낮은 78,490달러였습니다. 네, 연봉이 낮더라도 스트레스 지수가 낮으면 더 좋은 직업이라는 뜻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6위를 차지한 직업 역시 8, 9위보다는 연봉은 조금 적지만 이 스트레스가 적어서 순위가 높은 직업입니다. 바로 통계학자인데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통계학자의 평균 연봉은 84,440달러로 약 9,600만 원 정도입니다.
5위 역시 숫자를 연구하는 직업인 경제학자였습니다. 스트레스 지수는 59 정도로 통계학자와 같은데요. 경제 자원이나 재화, 또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는요, 통계학자보다 더 많은 10만 9,230달러,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금융계 관련 직업인 만큼 고연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금융계통이면 스트레스도 클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상사나 직장 동료와의 직접적인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로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으니 그만큼 스트레스가 낮은 것이죠. 그래서 4위를 차지한 지리학자 역시 스트레스 지수가 58로 스트레스가 상당히 적은 직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표면의 성질을 연구해서 인간의 활동과 공간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직업이죠. 평균 연봉은 74,920달러, 약 8,520만 원 정도로 순위 내의 직업보다 연봉은 적은 편이지만 스트레스 지수가 적어서 4위를 차지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3위를 차지한 직업도 스트레스가 상당히 적겠어요. 도대체 어떤 직업이 탑3 안에 들었나요? 네, 3위를 차지한 직업은요, 수학자인데요. 스트레스 지수는 불과 57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학이라는 분야 자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넘치는 사람이 갖는 직업이기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가 낮을 것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평균 연봉도 상당히 높습니다. 11만 2,560달러로 1억 2천만 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임금인데 정말 스트레스까지 낮다니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수학이라는 분야는 정말 복잡하고 꽤 어려운 분야잖아요. 그래서 구보나 캐스터 말대로 정말 좋아서 하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스트레스는 적고 자기 만족도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위는 보다 스트레스가 적은 직업인데요. 앞서 말한 재료 엔지니어와 비슷한 분야를 담당하지만 스트레스 지수가 53밖에 되지 않는 재료과학자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원자와 분자 물질을 연구해서 새로운 반응을 가지는 조합으로 개발하는 직업이죠. 연봉은 94,94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8천만 원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생소한 분야에서 스트레스가 적은 직업이 많네요. 그렇다면 1위는 스트레스 지수와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바로 대망의 1위는 스트레스 지수가 절반밖에 안 되는 50을 기록한 연료전지 엔지니어가 차지를 했습니다. 이 연료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상이 발생하면 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이른바 연료 시스템의 해결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직업의 평균 연봉은 무려 88,190달러, 즉 1억 6천만 원 수준으로 연봉도 높지만 스트레스 지수도 월등히 적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직업들은 미국 노동청에서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다소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보다 꼼꼼히 진로를 탐색하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직업 중에 스트레스가 적으면서도 연봉이 높은 직업이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알짜 직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투데이 고응 플러스는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데이터 뉴스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응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